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준비한 강의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잠들어 버리는 김현증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대 서울병원 김동혁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김동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림입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 홍보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오늘 강의를 이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수면연구학회에서 주간 졸림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이제 주간 졸림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셨을 텐데요. 이제 한번 이제 요약을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먼저 밤잠이 올바르지 않으면 주간 졸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밤잠이 좋다는 거는 이제 양을 충분하게 잡는지, 그리고 질 좋은 잠을 잡는지, 그리고 리듬을 규칙적으로 잡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일이 많고 이제 학업에 치중하다 보면 수면이 부족하다 보면 당연히 낮에 졸릴 수 있고, 또 수면 무호흡 때문에 계속 저산소증에 빠지면 쾌적하지 않은 잠을 자면서 질이 나빠질 수 있고, 카페인 같은 각성제를 먹게 되면은 그것도 수면의 질을 나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빼미형 같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내가 일찍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졸려서 낮에 너무 졸리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모두 이제 먼저 밤잠을 개선하게 되면은 주간 졸림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우울증이나 이제 아니면 치매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심한 주간 졸림을 호소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항우울제나 아니면 항경련제 같은 졸릴 수 있는 약물을 먹어서도 졸림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제 조정하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김현증의 경우에는 이 김현증 증상 자체가 이제 주간 졸림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김현증에 집중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먼저 김현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게 왜 생기는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교수님과 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강의에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제 김현증을 잘 알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함께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영화를 몇 가지 좀 들고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영화들을 보진 않았어요. 근데 알고 이제 들었던 영화들이라, 이제 김현병이라고 하는 게, 김현증 또는 김현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갑자기 낮에 졸리고 이런 게 좀 갑자기 자버리고 하는 게 특징적이다 보니까 이런 매체에 좀 사용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조금 아까 무료하고 되게 광활하고 조용하고 이러한 단조로운 이런 환경에서 이 주인공이 갑자기 이제 졸음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도로 위에서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제 그대로 잠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 김현증을 표현하기 한 그런 이제 배우였고요. 그다음 클래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네. 영화. 네. 그래서 뭐 멜로 영화로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여기에서도 김현증을 앓는 난 사람 때리는 게 나와요. 싫어. 그래서 맞는 것도 싫고. 이제 옛날 버전 우리 아버지한테 남자친구가 많이 맞았거든. 찍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 몰래 이렇게 사귀고 있었어. 얘기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덕거리도 뒤돌아서 가는 사실은 여름방학 때 주희가 준 거야. 가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무릎에 힘이 괜찮아? 풀리고 하면서 쓰러지고는 이런. 올라와서 나가 왜 이렇게 또 쓰러졌지? 또 요즘 쓰러졌잖아. 내가 허약한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안 그래도 질문이 방금 잠깐 올라와서 이 얘기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김현증이 혹시 간하고 관련이 있나요? 자도 필요해서 존다던데, 이런 얘기를 지금 질문으로 주셨는데, 아까 영화에서 보셨지만 거기에 캐릭터가 딱 내가 그냥 너무 허약한가 보다. 내가 뭐 무슨 일이지? 갑자기 막 이제 쓰러지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본인은 그냥 내가 너무 필요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이거를 간과하는 거죠. 그런데, 김현증이 간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렇게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나오겠지만 김현증은 뇌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도 필에서 존다고 하면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면병은 굉장히 드물지만 특징적인 몇 가지 증상들이 있어서 이선희님께서는 이 강의를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네. 저도 영화 보면서 이렇게 캐릭터를 보니까 또 새롭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난 사람 때린 그럼 기면증은 말씀 주셨듯이 수면과 각성 조절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생기는 중추신경계, 즉 뇌 질환입니다. 그래서 수면 유지도 어렵고 깨어있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어떤 하나의 단계가 유지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기면증의 증상은 특징적으로 5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낮에 졸리고 갑자기 잠이 빠져버리게 되는 수면 발작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기면증의 경우에는 탄력 발작이라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본 네. 증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수면 마비, 그리고 잠이 들거나 깰 때 환각이 보인다. 그리고 밤에도 잠을 못 자요. 이거 모두 기면증의 증상이 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졸리다, 이거는 정말 매일매일 느끼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일단 3개월 이상 이제 지속이 되어야 기면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게 정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발작적으로 잠이 들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서서히 그냥 졸리듯이 이제 잠이 들어버리기도 하는데, 환자마다 이제 다양한 중증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것처럼 걸어가다가도 이제 잠이 들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증상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였듯이 이렇게 뭔가 감정 변화가 있을 때 쓰러지는 건 탄력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형 기면증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건 숨을 쉬는 근육을 제외하고 이제 일부나 아니면 전신의 힘이 빠지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긍정적인 감정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웃거나 아니면 농담을 하고 약간 놀랐을 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좀 화가 났을 때도 이제 탄력 발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증상 자체는 짧게는 수초 아니면 조금 수분이 지나서 회복이 되게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하는 환자가 있는 반면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로 되게 드물게 있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 발작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졸렵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제 약을 쓰기도 하고 낮잠을 자서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하기도 하고 치료 부분에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탄력 발작이 정말 심하게 있으면 이게 뭐 조금만 웃는 상황, 조금만 재밌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쓰러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정말 심한 분들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감정적인 것들을 다 차단하면서 지내게 되고, 사회적으로 더 고립을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주간에 졸려고 계속 수면 발작이 생겨서 낮에 갑자기 잠드는 이런 증상들도 힘들지만, 이런 탄력 발작도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탄력 발작은 또 기면증의 되게 특이적인 증상인데, 이것도 치료하는 약물이 따로 있으니 또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단계나 아니면 소아에서는 이제 넘어지는 것보다 이제 얼굴에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카타플렉틱 페이스라는 거 보이게 되는데, 이제 혀가 축 늘어지거나 아니면 얼굴이 일그러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는 건 이렇게 아예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되게 빈번하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아예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구를 착용하고 삶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과의가 눌린다, 이런 수면 마비와 이제 과의 눌릴 때 뭐 귀신을 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면 마비와 잠들 때 깰 때 느끼는 환각도 기면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꿈꾸는 수면으로 갑자기 빠져들면서 생기는 증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수면 마비는 이제 내가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환각은 말 그대로 뭐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아니면 느낌이 드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면증의 특이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정상인에서도 한 20% 정도에서는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저도 과의는 종종 눌렸었는데,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잘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약이 있는 것보다 내가 수면을 규칙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각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수면 유지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다가 깨게 되고 이렇게 깨진 수면에 자다 보니까 낮에 더 피곤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이게 조금 뭐랄까 처음 기면증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분들이라면 이해를 잘 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계속 낮에 잠이 많이 온다고 하고 낮에 계속 잔다고 하고 졸립다고 하는데 왜 잠을 그러면 제대로 못 자나요? 라고 하는데 낮에 엄청 졸립고 참을 수 없는 그 수면 발작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밤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간 수면은 오히려 질이 안 좋고 자주 깨고 수면이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밤은 밤대로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이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제 참을 수 없는 이런 졸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 자는 시간을 다 합치면 정상인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총 수면 시간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이니까 얼마나 야간의 수면이 그만큼 문제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밤에는 제대로 못 자는데 낮에는 네. 너무 졸립다. 너무 힘든 상황이겠죠. 정말 네. 뭐 하나를 이제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기면증 환자분들이 단순 기면증 질환으로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동반 질환으로도 힘들게 됩니다. 이제 자면서 이제 다리가 떨리는 주기성 사지운동 장애, 그리고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또 잠이 들기 어려운 증상도 있고, 이제 꿈꾸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렘수면 행동 장애도 보일 수 있는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 이런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다고 하면 기면증의 증상은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면증 환자들은 살도 이제 잘 찌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원인이 되는 호르몬이 문제라는 가설도 있고 아니면 낮에 너무 졸리니까 활동량 자체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 이제 여러 가설이 있는 상태고 근데 살이 찌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수면 중에는 또 수면 무호흡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잠을 잘 못 잘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동반 질환에 대한 스크리닝을 함께 해주고 치료를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이제 몇 개 받고 넘어가면은 이제 불면증이 기면증으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불면증과 기면증은 이제 좀 아예 다른 이렇게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면증의 아까 증상 중에 하나가 밤에도 잘 못 잔다. 그런 수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불면증이 또 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라고 하면 사실 진단명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증상으로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은 불면증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실제로도 이게 자다가 자주 깨게 되고 수면의 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면증이라고 하는 병은 굉장히 좀 드물고 좀 특수한 병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불면증을 오래 앓으면 기면증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기면증이 있는 분들이 밤에도 좀 잘 못 자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 그럼 불면 증상도 조금 호소할 수는 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잠들기 힘들다기보다는 좀 자주 깨거나 수면의 질이 안 좋거나 이런 식의 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불면증으로서 느끼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면증이 내가 오래됐다고 해서 이게 기면증으로 발전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불면증이랑 기면증이 그런 같은 신경으로 이제 발생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럼 앞으로 기면증이 좀 어떻게 생기는지 강의를 해보면서 이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뇌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하면 이 수면을 관장하는 세포와 이제 각성을 관장하는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게 적절히 어떠한 세포에서 더 이제 활성도가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잠에 빠져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성을 하는 걸 유지하는 깨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에 중요한 물질이 히포크레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뇌의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히포크레틴이 분비가 돼서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히포크레틴을 분비하는 세포가 여기서 이 다른 뇌 부위를 자극을 해가지고 각성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각성 유지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은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히포크레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소실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비량이 줄어들고 잠에 빠지게 되는 게 이제 기면증이다. 우리가 불면증이라던가 수면무호흡증이라던가 다른 질환에서는 이러한 병리가 전혀 관찰되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질문 나온 거에 대한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질환이고, 특수하게 이런 뇌 호르몬 문제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뇌 신경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히포크레틴의 감소가 그러면은 뭐 기면증을 어떻게 해서 일으키느냐,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이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유발이 돼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발이 되어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제 보통 가설이 많이 이제 세워져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런 유전형을 가진 분이, 이거는 이제 검사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면증 환자분들에서 조금 더 많더라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고, 또 이러한 유전자형이 면역에 관련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뭔가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닐까. 특히나 이제 신종플루 감염이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한창 있었는데, 감염과 그리고 백신과 이런 걸 맞은 환자들에서 기면증의 비율이 굉장히 발생률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감염증을 앓았던 환자에서 자가 면역, 결국 나의 몸을 공격하는 무언가 물질이 만들어져서 히포크레틴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면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가설이 이제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설명이 다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구되어야 될 분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유전자형이 있는 사람들이 기면증 환자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는 했지만, 또 정상인에서도 한 10% 이상 되는 환자, 정상인에서도 이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또 기면증이 완전히 발생을 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는 잘 왜 발생하는지 모르는 질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히포크레틴이 또 1형과 2형 이렇게 조금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증상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탄력 발작이라고 하는 게 이 기면증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탄력 발작이 동반되는 경우가 1형이고, 탄력 발작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를 2형, 이제 기면증이라고 하죠. 근데 1형과 2형에는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유병률도 차이가 있고, 진단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예후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도 또 나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면증은 얼마나 흔할까요? 일단 매우 드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드물기 때문에 희귀난치 질환이라는 이제 특수한 코드가 있는데, 그런 코드를 적용해서 환자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산정특례 이제 희귀난치 코드를 받은 환자의 비율을 이제 살펴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을 봤더니 이제 10만 명 중에 8명, 9명 정도가 있었다. 이걸 5,000만 명 인구로 이제 전환을 해보게 되면 이제 전국에서도 한 4,000에서 4,500명 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럼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봤더니 한 1년에 10만 명 중에 1명, 즉 5,000명으로 하게 되면은 한 500명 정도가 생길까 말까 하는 되게 엄청 드문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매년 이렇게 봤더니 이제 조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해도 아직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기면증에 대한 인식도 많아지고 또 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진단되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매우 드문 질환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잘 생기는지를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15살에서 19살, 즉 10대 중후반에서 제일 많은 호발 연령으로 확인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20대 초중반입니다. 이제 또 남녀를 구분해서 나누어 봤더니 여성의 경우에는 빨간색인데 이제 한 10대 중반 후반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였고, 남성은 파란색인데 봤더니 한 20대 초중반에서 호발을 하더라. 그래서 합쳐 보면은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가 가장 많이 생기는 연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사실 이게 또 3, 40대에 피크를 한 번 더 보이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피크 자체는 그렇게 2번 피크가 있는 것보다는 10대 중반 그리고 20대 중반 그 사이에 가장 많이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남성에서 여성보다 한 1.5배 정도의 약간 높은 그런 비율을 보였는데 사실 또 연구에 따라서는 남녀 차이가 없다 그런 결과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나온 데이터이긴 하죠. 네, 사실 맞습니다.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조금 물음표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또 진단명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도 하니까 그래서 원래 전 세계적으로는 한 뭐 유병률이 0.05, 뭐 0.02%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한 비교적 드문 질환인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시기가 10대, 20대 네. 한창 뭔가 공부를 하고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대에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병이 생기면 내가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래서 내가 학생 때는 뭐 어쨌든 잠이 너무 오고 이거를 참을 수 없는 졸음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일을 어찌어찌 졸업을 하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하는 직장에서도 이게 제대로 생활 유지가 잘 되지 않고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증을 이 동반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굉장히 전문 직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을 하기도 좀 힘들고 해서 또 더 안 좋은 그런 근로 환경에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저는 조금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이게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양제이님께서 나이가 들면 기면증을 더 조심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나이가 들수록보다는 이제 오히려 10대 중반에서 20대 젊은 나이에서 더 이렇게 조심한다기보다는 더 잘 생기는 이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면병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진단 기준으로서는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우선은 아까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주간 졸음, 그리고 수면 발작이라고 표현하는 수면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잠을 진짜 참을 수가 없어서 잠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기면증의 영어명이 이제 날콜렙시라고 부르거든요. 날콜렙시의 날코가 이제 잠을 뜻하고 렙시가 이렇게 발작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걸 뜻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잠에 빠지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주간 졸음과 이제 수면 발작 같은 그런 증상들이 3개월 이상, 그러니까 잠깐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죠. 이게 만성적으로 3개월 이상 이런 수면 욕구를 느끼거나 잠에 빠져드는 증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설문지로 해서 나의 낮 동안의 졸음 증세가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설문지를 보시면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앉아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공공장소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멈춰진 차 안에 앉아 있거나 보면은 비교적 정적인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누구나 뭐 정상적으로도 내가 많이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잤을 때 이럴 때 피로도를 느낄 수 있고 잠에 빠져들고 졸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러한 8가지 상황에서 좋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조금 있는지 상당히 또는 매우 많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점수를 이제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8개 항목이 각각 0에서 3점으로 있으니까 총점은 0에서 24점 내에 분포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체크를 해봤을 때 나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주간 졸음이 얼마나 심하게 있냐를 우리가 10점 이상 정도 된다라고 하면 주간 졸음이 꽤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6점 이상까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해 있으면은 심한 주간 졸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면병이나 수면 과다장애, 수면무호 이런 수면 장애들이 포함이 이제 많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기면병은 특히나 주간 졸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20점 이상 이렇게 되게 점수가 보통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선생님은 혹시 한번 매겨보시면 점수 몇 점 정도 되시나요? 저는 요새 약간 이제 조금 수면 부족 상태가 있어서 좀 주간 졸음이 있는 걸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다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어떨지 궁금을 합니다. 저도 교수님, 근데 네. 많이 피곤할 때 근데 하더라도 네. 이게 10점 이상 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공공장소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이럴 때 TV 볼 때 이럴 때도 있지만 이제 앉아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되게 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20점이 넘으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간 졸음이 있는 것 외에도 우리가 이제 수면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면 검사는 이후에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우리가 수면 검사를 하기 전에는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만성 수면 부족이라든지 수면의 질이 나쁜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런 주간 졸음이 심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경우에는 검사를 했는데 기면증으로 오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빈번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수면을 부족하게 자지는 않았는지 밤중에 내 수면의 질이 나쁘지 않고 괜찮은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면 검사 전에 최소 2주 동안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소개하는 검사로도 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하실 때는 각성 효과가 있는 그런 약물이라든지 음주, 흡연, 카페인 함유 음료 같은 것들을 당연히 마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점들을 조금 주의를 해서 수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검사를 하게 되냐면 밤중에는 수면다운 검사라는 것을 하고요. 낮 중에는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밤중에는 아까 수면 무호흡이 있지는 않은지, 수면의 질이 정말 괜찮은지, 충분한 시간을 잡는지,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밤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내가 잤는데도 낮에 낮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 낮잠을 굉장히 빨리 들고, 렘수면도 막 나오고 하더라.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라는 겁니다.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는 우리가 한 2시간 간격으로 해서 5번 정도 낮잠을 자게 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낮잠을 기면증이 있는 분들은 뭐 초반에 뿐만이 아니라 후반까지도 되게 잠에 들기 쉽고 빠르게 잠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기면증의 특징이 또 렘수면이 굉장히 조절이 안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잠에 들었을 때 원래는 렘수면이 90분 정도 후에 나오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에서 렘수면이 15분도 안 돼서 발생하는 그런 빠른 렘수면이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낮잠 검사로 확인하는데
밤에 만약에 수면이 부족한 분들도 나 낮잠 되게 조그만 잠에는 쉽게 몇 번이고 잘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초반에 낮잠을 이렇게 잘 든다고 하더라도 몇 번 그렇게 자다 보면은 뒤쪽에서는 그렇게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면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초반뿐만 아니라 뒤로 가도 쉽게 낮잠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한 특징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중수면 장복기 검사 교수님은 한번 받아보셨나요? 제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수면 다원 검사는 받아봤는데 네. 이게 저녁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뭐 설문지 같은 것들을 작성하고 몸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붙이고 이제 본인이 원래 자던 시간에 불을 끄고 잠을 자는 검사이거든요. 근데 수면 다원 검사는 그렇게 해서 아침에 검사가 종료돼서 끝나면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네. 문제는 다중수면 장복기 검사는 그때부터 이제 또 검사가 시작이에요. 일어났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났을 때부터 또 낮잠을 자는데 저기 보시면 뭐 4시, 5시 막 이때까지도 낮잠을 자니까 거의 하루 종일 검사를 24시간 가까이 검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되게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진단 기준에서 여기 지금 두 번째 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허탈 발작 또는 아까 탄력 발작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탄력 발작이 있을 때는 1형, 없을 때는 2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구분해서 하게 됩니다. 이 허탈 발작은 이제 이미 교수님께서 몇 번 잘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증상이 기면증의 굉장히 특이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전형적인 허탈 발작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기면증을 이제 진단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전형적인 허탈 발작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수면 부족이라든지 수면의 질이 안 좋은지 또는 올빼미형이라서 낮에도 졸린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수면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저희가 수면 일지와 액티그라피와 같은 이런 검사를 수면 다원 검사 시행하기 2주 전에 다중 수면 장복기 검사 시행하기 2주 전부터 이제 2주간 이제 체크를 해서 내가 뭐 만약에 4-5시간밖에 안 잤다. 공부를 하느라 뭐 일을 하느라 이제 밤잠을 그거밖에 안 잤으면 저희가 이러한 다중수면 장곡기 검사를 힘들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건 우선은 수면 시간을 늘리고 나서 내가 이제 7시간, 8시간,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권장 수면 시간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 정도를 충분히 2주 동안 잤는데도 나의 주간 졸림이 굉장히 심하고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기면증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네. 드릴까요? 네, 그래서 진단검사는 아까 위에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다 한 번씩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외에도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이제 히포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이 기면증이 생긴다고 했으면 그거를 검사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히포크레틴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터가 몇 군데가 없고 일본이나 미국 이런 몇 군데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이 검사를 나가본 경험은 없고 이제 저의 이제 스승님이신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보내가지고 검사를 하셨다 이런 얘기만 저는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면증이 그러면은 뇌 질환이라고 했는데 뇌 MRI를 찍어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의 이런 기면증에 합당한 증상으로 오신 분들이 뇌 MRI를 모두 이제 촬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저런 히포크레틴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뇌질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병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이상 증상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가 있어서 또는 나이가 아까 이제 젊을 때 주로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굉장히 멀쩡하시던 분이 다른 문제 전혀 없이 정말 기면증에 합당한 증세가 이제 중년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겼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뇌 영상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들을 빼고는 뇌 MRI가
기면증의 진단에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냐? 크게 이제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먼저 살펴보면은 현재로서는 기면증 자체를 아예 완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고 증상에 대한 조절, 증상 완화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히포크레틴 이제 감소가 명확하게 있고 이제 이미 뇌세포가 일부가 이렇게 손상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나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형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정도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았더니 한 5년 후에 3분의 1 정도는 저절로 좋아지더라,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발 연령이 이제 10대 초반이다 보니까 사실 그때 되게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만성적인 이제 수면 부족이 있었는데 이제 20대가 좀 지나고 내가 충분히 수면을 확보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잠을 잘 잤더니 이제 좋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추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항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보시면 아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완치가 가능한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될 것 같아요. 기면증은 사실 완치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병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 말씀해주신 이제 이형에서는 진단도 사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이게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기면증이었을지 사실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진단부터 조금 자세하게 이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면증은 완치가 가능한 병은 아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러한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증상을 이제 잡고자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증상인 이제 낮에 과하게 졸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성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약물이 모다피닐이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아침 그리고 뭐 더 많으면 점심에 이제 하나에 두 알씩 이렇게 먹으면서 증상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졸림을 참으면서 안 먹을 필요도 없이 환자가 이제 내 증상에 맞게 약물 용량을 이제 똑똑하게 조절하면서 먹으면 좋은 약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똑똑하게 조절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약 처방은 사실 이 기면증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받는 거는 맞지만 사람마다 다 약 쓰는 게 너무 맞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작용도 다르고 또 효과도 다르고 지속 시간도 다 너무 달라서 이제 본인만의 뭔가 이제 노하우를 찾아가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내가 언제 이렇게 딱 먹으면은 도움이 잘 받고, 약을 못 먹는 상황에는 잠깐 낮잠을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내가 뭐 이제 약을 2가지 정도 뭐 이렇게 조합을 해서 먹는 그런 조합법을, 나만의 조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자분이 똑똑하게 이 약을 복용하는 방법을 좀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잘 아실 수 있는 약물로 생각도 되는데요. 이게 ADHD의 약물도 되지만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면증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반감기가 짧다 보니까 이제 먼저 모다피린이나 아르모다피닌을 먼저 사용을 해보고, 이제 그래도 이제 졸리다 하면은 점심이 지나서 하나를 더 먹는 정도로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의존이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서 이건 좀 복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톨리산트라는 약도 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또 이제 제조사에서 2024년 9월부터는 이제 한국으로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서 앞으로 좀 추후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밖에 네. 출시된 지 2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약이 너무 사실 빨리 철수가 되어가지고, 또 근데 보면은 나는 이 약을 먹고 너무 맞습니다. 진짜 사람 사는 것처럼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그 위에 있는 다른 각성 효과 있는 약보다 조금 더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희귀 질환이잖아요.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환자가 적더라도 또 비용적인 그런 가격적인 그런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필요한 약인데, 이렇게 중요할 수 있는 약이 삶의 질을 바꿀 수도 네. 있는 그런 약이 참, 철수를 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이 제약 시장이 너무 작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안타까운 정말 일입니다. 그리고 탄력 발작의 경우에는 이제 렘 수면 자체를 억제하는 항우울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라팍신을 흔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효과가 좀 부족하다 하면 플루옥세틴이나 클로미프라미 이런 약물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약인데, 이제 소주목시베이트라는 약도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간 졸림 그리고 탄력 발작 두 개 모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잠이 빨리 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범죄에 이제 오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국내 시판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합법적인 루트로 지금 우리나라에 시판된 건 아니고 네. 불법적으로는 네, 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게 해외에도 이제 허가가 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저도 자세하게는 좀 찾아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특히나 아시아 국가나 이쪽에서는 거의 안 됐다고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마약류로 분류가 되고 이럴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범죄에 남용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치료제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네, 발생을. 이 역시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오렉신이 아까 히포크레틴이랑 동일한 그런 호르몬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제 기면증 자체가 이런 히포크레틴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 작용을 대신할 수 있는 약물도 현재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 수치가 좀 상승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이제 좀 조기 종료가 되긴 했는데, 이제 추후에는 그게 개선되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약물 치료 말고도 다른 이제 관리가 필요한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기면증의 이제 비약물 치료가 사실 저희가 약물 치료를 먼저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마지막 네. 슬라이드인데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게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증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 우선은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규칙적인 생활과 수면을 하고, 이제 낮잠을 계획적으로, 계획된 낮잠을 자서, 보통은 낮잠 자는 시간을 길게 자지도 않습니다. 15분에서 30분 정도로 보통 추천을 하는데, 이렇게 짧게 자도 자고 나면은 굉장히 개운함을 느끼고, 네. 또 몇 시간 잠깐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수면이 부족해가지고 2시간, 3시간 밖에 못 자고 이런 경우에는 1시간, 2시간을 낮에 자도, 낮잠을 자도 막 멍하고 사실 너무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면증이 있는 분들은 진짜 조금만 자도, 개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낮잠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또는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 횟수든, 잠을 잠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또 약물을 복용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낮잠을 충분히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탄력 발작은 아까 감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은 무뎌지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감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심리적인 변화가 요동이 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지 행동 치료를 좀 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몽이나 다른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내가 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가를 같은 거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한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하겠지만 카페인이라든지 술이라든지 흡연과 같은 이러한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모두 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중간중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몇 가지 답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남은 시간에 답변을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된 질문으로 한 게 이제 점심 식사에 졸린 게 이제 기면증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건 말씀드렸듯이 졸린 게 기면증의 주요 증상이긴 하지만 기면증을 진단하기 전까지 많은 질환을 배제를 해야 합니다. 이제 먼저 밤잠이 좋은지 이제 그 질, 그리고 양, 리듬 이제 세 개를 모두 확보를 한 다음에도 계속 졸림이 지속된다면 이제 기면증에 대한 검사를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또 수면 다운 검사를 미리 하는 이유가 이제 수면 무호흡 같은 이제 동반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질환이 엄청 심하게 있다 확인이 되면 사실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를 바로 하기보다는 먼저 뭐 양압기나 다른 치료를 해보면서 주간 졸림이 개선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젤님이 질문 주신 게 지금 점심 식사 후에 졸린 것은 기면증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또 비슷한 질문이 하나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식후에 조금 있으면 졸린다. 낮에도 너무 졸릴 때가 있어서 잠깐 자고 나면 컨디션이 좋고 이게 정말 병일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저희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간 졸림이 있고 내가 낮에 졸린데 이게 기면병인가요? 라는 사항이죠. 결국은 낮에 졸릴 수 있는 사항들은 너무나 많고 또 대부분은 기면증 말고 다른 가장 대표적으로 수면 부족을 포함해서 그런 다른 상황들 때문에 졸린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런 드문 질환인 기면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나의 수면 시간이 충분한지, 수면의 질은 괜찮은지, 내가 다른 약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해도 이제 계속 졸립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는 수면 전문의를 찾아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점심에 식후에 졸린 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매일같이 사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은 졸려서 실제로 저는 일하는 사이에도 조금씩 일하는 사이는 못 자죠. 근데 점심 시간에 잠깐 이렇게 눈을 붙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진짜 뭐 3시간, 4시간 밤에 그 정도밖에 못 자는 일이 있고 뭐 이러면은 낮에 약간 이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은 또 그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충곤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기면증은 아니고 다른 흔한 원인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아까 앞에 잠깐 소개드렸던 그런 주간 졸림에 대한 강의도 최근에 있었으니까 거기 보면 더 나한테 맞는 진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직업을 갖는 것이 치료가 될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야간에도 졸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제 수면 리듬이 이제 불규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빛이 충분히 있는 주간에 일을 하는 게 훨씬 기면증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면증이 의심이 되는데 교대 근무를 하고 야간에 오시는 분들도 저는 이제 겪어봤는데 그분이 정말 기면증인지 사실 검사를 해봐야지 아는 문제기는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야간 근무는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한번 볼까요? 혹시 식후에 졸린 게 아니라 가장 졸린 시간이 오후 2시 정도이다.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12시에 자고 오후 2시만 되면 졸리다. 이게 기면증 증상인가요? 주간 졸음의 큰 카테고리를 결국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시에 일어나시고 12시에 주무시면은 6시간 밖에 안 주무시는 건데 성인의 수면 권장 시간이 제가 아까 7시간에서 9시간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단은 수면 시간 자체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7시간이든 8시간이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잠을 낮에 졸립다고 한다면 혹시 수면의 질이 나쁘지는 않은지 다른 문제도 수면 장애도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면증이 있는 분들이면은 더 자주 졸리죠. 사실 낮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한 번만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올 수 있고 진짜 참을 수 없고 한데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시기라고 한다면 다른 진단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긴 시간 저희 강의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질문을 주면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